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지금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국민들이 색깔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야당의 비판이나 또는 이른바 진보 진영의 비판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굉장히 근거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사태들을 보면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 행위를 한 걸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좀 아십니까? 네,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대에서 말하는 지금께서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현대에서 말하는 어떤 하이브리드전이나 심리전 이런 경우에 비추어 보면 국민들이 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간첩이 적발된 조직 내에서도 자성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민노총이라든지 또는 사회 거대 민간 단체 내에서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안보에 어떤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안보 위협은 대개 외부보다는 내부가 그 경각심을 약화돼서 초래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 지금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로운 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교역 질서도 변화되고 세계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국제 질서의 역학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건 맞죠, 그죠? 네, 예, 아까 또 증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부상할 즈음에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노선, 이른바 균형자론을 주장한 바 있었죠. 네, 근데 지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전에 미국의 유명한 띵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그리고 국제전략연구센터 흔히 CSIS라고 하는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코리아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2기 정부는 그러한 외교 노선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경하게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어떤 외교 노선은 좀 더 신중하고 어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위기 상황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예. 2-3항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이런 상황이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의식하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사회 내부적으로도 갈등 요인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증인은 군사 안보 전문가로서 이런 정세 판단을 기초로 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군의 전력 향상,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기술 진전에 맞는 전술 개발, 또 특히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생각하시죠? 네, 예,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예산안 중에서 초급 간부들 처우 개선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초급 장교 및 부사관 등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지 아니하고 의결한 사실 아시죠? 네, 예, 그 내용이 처음에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 지금 현재 초급 장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부족해서 증액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그 협의가 진전되지 아니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냥 의결을 통과시킨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병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하사관과 초급 장교를 원활히 확보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은 어떤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까? 네, 초급 간부는 뭐 병사를 지휘해서 일선에서 전투력 발휘에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 국가 안보의 주역으로 자라날 인재들이기 때문에 소중히 관리하고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봐서 이 단기 복무 간부들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된 논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지금 인구 변화 구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추측에 의하면은 2040년에 가면은 20세 청년들이 15만 5천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 예상이 되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줄어든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민간 부문과 군대가 청년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재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인데, 그런데 하사관들과 초급 장교에 대한 처우가 낮아서 그 처우 개선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논문이 출간되는데 증인께서도 전문가로서 이 의견에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인께서 말한 대로 정부 예산안보다도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긴급한 현안이다 해서 증액을 협의했던 건 맞는 거죠. 네. 예. 지금 현재 군 초급 간부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보도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2022년에는 7,639명이 빠져나갔으나 2023년에 9,482명으로 처음으로 군을 떠나는 초급 간부가 9,000명 선을 넘었다 해서 초급 간부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안 증액이 크게 이슈가 된 건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문화일보에서 또 이렇게 이번에 증액되지 못한 예산안 중에서 특히 이제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의 필수적인 항목들이라고 생각했던 당직비, 장교 단기 복무 장려금, 부사관 단기 복무 장려수당, 학군 후보생 생활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단기 장교들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항목들이죠. 그렇습니다. 4-5는 생각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군사 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대칭전, 복합전쟁 이런 용어 등과 등치시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경계선이 딱 분명하진 않는데, 안보 전문가인 증인께서 생각하는 하이브리드전의 어떤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네, 하이브리드전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불법 침략하는 것, 불법 점령한 것을 계기로 해서 당시 나토 정상회의 때 나왔던 개념입니다. 하이브리드전은 기존 전통적인 전쟁 수행 방식에 추가해서 정치 공작이라든지 경제 침투라든지 그다음에 SNS 등을 이용한 여론 심리전, 영향력 공작 등을 망라합니다. 특징은 공격 대상 및 목표가 전통적인 군사력이나 정권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또 나아가서 그 사이의 규범과 가치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언제 어디선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시행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막상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묻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 등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전은 그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 나라의 어떤 국방력이라든지 국력은 상당히 감퇴된, 그래서 물리적인 전쟁이 터지면은 사실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 상태에서 몰리기가 쉬운 거죠. 네, 거기에 추가해서 영향력 공작 등에 의해서 국민의 어떤 항전 의지라든지 사회 통합성 같은 것이, 또 윤리감 이런 것도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비단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싸울 수 없는 상태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하이브리드전은 타국의 전력망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해킹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 또는 타국의 선거에 대한 개입, 수출 규제 등 합법, 비합법 수단, 군사적인 수단, 민간 분야의 수단, 정치, 경제 등 영역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전개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광해의 의미에서 하이브리드전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하이브리드전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들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많이 구사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전체주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낮습니다. 이 낮은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주의 국가들은 하이브리드전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전 특성상 전체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약점이 많습니다. 개방성, 포용성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 매스미디어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영향력 공작이나 심리전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담화문에도 발표하셨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 또는 사실상의 일당 독재 국가가 있지만 그래도 친선 차원에서 또는 경제 교류 차원에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의미에서의 교류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라든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 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되는 건 맞죠? 네, 우리의 기본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하이브리드전을 의미하는 용어로 초환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네, 계명대 교수가 쓴 책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계를 초월한 전쟁. 그래서 하이브리드전과 유사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전 세계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중국이 다른 나라의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그게 많이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세계에 지금 그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은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공작,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 확산을 통해서 타국의 위해를 가하는 인지전, 여론전 또는 ICT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전 등 이런 전법을 종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이렇게 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그 나라에 체류하는 중국 교민, 중국 유학생들을 통해서 친중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하거나 선거에 있어서 그 후보에게 반대하는 그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뉴스를 퍼뜨리거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타국의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뭐 해외에서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본 기억은 있습니다. 중국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캐나다하고 스웨덴은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고 또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대만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 개입 영향성 때문에 대만은 선거제도를 다 바꿔서 당일 투표 현장 개표로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방처럼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시죠? 그런 보도는 보신 적 없습니까? 네, 2017년 아마 판비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 보도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죠? 그 가정을 전제로 외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답변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에 대해서 숫자를 알아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146호증에 보면 통계청에 의하면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한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0만 명이고 그중에 중국인은 96만 2천 명으로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지금 지금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다양한 하이브리드 전술을 감안하면 이렇게 중국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중국 정부로서는 하이브리드 전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인 건 맞죠? 단정적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례는 좀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또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중국 대사를 만나서 대사가 한국의 내정 간섭적인 발언을 했을 때 또는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 양국에 대해서 쎄쎄하면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과 같이 정부 여당이거나 또는 국회 일당의 대표가 그런 친중적인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 그런 경우에도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는 적절한 환경은 아닙니까? 예, 그것도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9-3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국은 여론 주도층을 매수하거나 영향력을 확보하여 정치 공작을 펴서 친중 세력을 부식시키고 가짜 뉴스,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소위 우마오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터넷 댓글 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또 ICT 기술을 이용해서 상대국의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한 통제력을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 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9-4는 이렇게 좀 바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AI 기술이 세계에 손꼽힐 정도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우마오당이라고 해서 보도에 따라서는 1천만 명, 많게는 4천만 명 정도의 댓글 부대를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댓글 부대를 AI 기술과 접목하면 마치 사람이 쓴 것처럼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서 인터넷 여론 공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AI 기술이 불법과 위법에 사용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은 경제 및 문화 교류에서도 보복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마치 기업 간의 문제인 것처럼 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중국이 2016년에 북한 및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 조치한 것 아시죠? 네, 당시 중국은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지방정부나 또는 중국 기업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기업 간의 교류를 갑자기 축소하거나 중단하게 하는 이른바 한한령을 내린 바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중국은 당시 합법적인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한다고 내세워서 갑자기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세무조사, 위생, 소방조사를 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관 등 각종 절차를 엄격하게 해서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당히 위축시킨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심지어는 당시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중국차의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다른 모델에 대해서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고 그렇게 한 것도 아시죠? 네, 예, 또 다른 사례로 특히 이제 롯데그룹이 사드 부지 제공과 관련해서 정부에 협조하자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보복을 해서 결국은 롯데가 유통사업을 중국에서 철수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도 그런 사례도 있었죠.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이 발견한 사례인데 지금 중국이 한국에서 마치 한국의 언론 사이트인 양 위장한 사이트를 개설해서 친중 반미 컨텐츠를 제작 유포한 그런 사례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활동 중에는 심지어는 한국 상품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도 있는 거 아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국정원이 중국이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개설한 것이냐 위장한 인터넷 사이트를 여러 개 적발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본 적이 있습니다. 14만 묻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IT 기업이라고 하는 그 텐센트가 2025년 1월 달에 미국 정부 당국이 중국 군 관련 기업으로 지정한 사실 아십니까? 네, 미 국방부가 그렇게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텐센트가 한국의 JTBC 계열 기업에 1천억 투자한 거 알고 계세요? 그건 모르십니까? 그건 정확하게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예. 지금 보도에 따르면 텐센트는 JTBC 계열사에 1천억 투자하고 카카오 등에도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경제 교류 활동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중국 군 관련 기업으로 지목을 받을 만큼 그런 중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미디어나 언론사 등을 통해서 심리전,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나 국민들로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건 맞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14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고 있다면 국내 정치인들로서는 그들과 손을 잡으면 정권을 획득하거나 또는 국회의원 당선에 유리한 어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호주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한 그 조사 보고서가 발표된 사실은 아시나요? 네,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 손을 잡은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권력을 획득하거나 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적 이익을 훼손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가정을 전제로 하신 말씀인데 어쨌든 모든 공직자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퍼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영화 한 편 보시고 난 다음에 원전 산업에서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산업이 부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재생에너지 붐이 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 에너지 산업의 근간인 원전력 사업을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대신에 태양광 산업을 일으켜서 결국 한국의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는 등 큰 돈을 버는 것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그런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의심을 하는데 증인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분야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15번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3명이 2024년 6월 군사작전시설인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를 촬영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죠. 네, 당시 부산작전기지에 진행 중이던 군사훈련이 있었습니까? 네, 그게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매치 훈련이었고 당시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해군 그 부산 기지에 미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경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정보원 청사를 당국의 허락 없이 무단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실도 있죠. 네, 2024년 12월경 또 중국인이 국가보안시설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도 있죠. 네, 이런 사례들은 중국 정부가 민간인을 활용해서 수행하는 하이브리드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 단정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중국인들을 간첩죄로 처벌하지는 못했죠.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가 핵심 기술 등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중 18건이 중국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주요 국가가 중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조직적인 기술 탈취도 하이브리드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광의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탈취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경쟁력에 심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의 이와 같은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간첩죄의 규정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반대해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 중국인들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민주당의 간첩죄 개정 규정과 관련해서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철회해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현재는 그게 법사위원회의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시기가 그때 여야 합의로 개정하기로 했으면 벌써 수개월 전에 끝났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도
법사위원회 계류 중이고 미뤄지고 있어서 이런 처벌 규정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죠.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8화 묻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2024년 12월 6일 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회 증인으로 나온 증인이 증언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기업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아예 없애버려서 앞으로 기업가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기업 비밀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고 핵심 기술 관련 정보가 외국, 특히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건 아시죠? 그런 법안이 지금 제출되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어떤 외국인의 스파이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간첩죄 규정 개정이 미루어지고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나 기업비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어떤 하이브리드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안보실장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무기도 더불어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의 어떤 방산 무기가 해외로 수출이 되면 우리나라의 안보나 외교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네, 경제적인 그 성과 외에도 국방 협력과 나아가서 국가 간의 유대화 협력이 강화됩니다. 특히 무기 교환성 문제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이 여러 동맹 국가들 사이의 협력이 굉장히 굳건하게 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산 무기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근데 민주당은 국내 방산 기업이 무기를 수출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해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방산 무기 수출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15분 추가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예, 그럼 다음 좀 하나만 묻고 15분은 나중에 네. 반대시문에 쓰겠습니다. 네. 25항하고 26항만 물어보고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25항 물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2023년 10월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한번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보안 점검을 했더니 선관위 직원 이메일이 북한 측에 해킹이 당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IT 기술상으로 통합선거인 명부 조작, 투표자 수 조작, 투표관리관의 사인,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그리고 그런 파일들 다 탈취할 수 있고 온갖 조작이 이론상 가능할 정도로 보안이 허술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그런 조작이 있었는가는 서버 전체를 설비 전체를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단정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 이런 상태의 보안 상태라고 한다면 중국이나 또는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을 이용한 어떤 IT 기술을 이용해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해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이죠. 뭐 해킹에 대한 대비책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기술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 보안 기술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